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저포 장착하고 꼬리날개 제거. 속도는 마하 5 이상 초고속, 러시아는 순항 속도가 초음속. 6세대 전투기는 소형보다는 대형 위주,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 인공지능 장치는 필수, 전투기에서 직접 사이버 공격도. 6세대 전투기 특징과 개발 동향에 이어 이번엔 를 게재한다. 한국은 현재 기술, 예산적으로 쉽지 않은 KF-X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연히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지금 당장 개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0년 뒤를 대비해 6세대 전투기의 기반 기술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은 개념 수준이지만 알려진 6세대 전투기의 성능과 특성은 4 또는 5세대 전투기에 비해 획기적이다. 6세대 전투기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레이저포를 장착한다는 점이다. 레이저포는 세 종류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다. 가장 센 레이저는 적 전투기를 요격할 때 사용한다. 중간 세기 레이저는 적이 발사해 다가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약한 레이저는 적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기의 탐지 센서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 공군은 이런 레이저포가 20km 상공에서 마하 0.6에서 2.5의 속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의 형태도 특이하다. 우선 꼬리날개가 없다는 점이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처럼 꼬리날개를 없앤다고 한다. 꼬리날개가 있으면 공기 저항력이 생겨 비행에 도리어 불리하다는 게 이유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꼬리날개 대신 주날개에 방향타를 장치할 계획이다. 동체의 크기도 기존 전투기보다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의 전투기보다는 폭격기에 더 닮아 보일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가 1965년 이후 1450회의 공중전을 분석한 결과 전투기는 기동성보다 사거리가 긴 무기와 센서를 장착했을 때 공중전이 훨씬 적었다는 결론가 나왔다. 사실 전투기가 공중전에 들어가면 어느 쪽이 결투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과 멀리 보는 레이더 등 센서를 장착한 경우에는 전투 공간에 진입할 필요도 없이 적기를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무기로는 장거리 초고속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레이저포 외에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 원리를 이용한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 기능과 전자전 기능도 첨가될 예정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 전투기는 초고성능 컴퓨터와 통신체계로 모든 전장 상황을 종합해 조종사가 판단하기 쉽게 보고하는 한편 다른 전투기와 지상기지, 인공위성 등과의 통신이 필수적이어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또 위성항법 장치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전투기의 비행속도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의 비행속도를 마하 5 이상 6에서 7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마하 3라는 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고속이다. 전투기의 속도가 높아지면 공기와 마찰로 기체 표면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모든 센서와 연료에 영향을 준다. 과거 미국의 초음속 정찰기인 SR-71도 초고속 비행 때 공기 마찰로 발생되는 열을 해결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투기의 순항 속도를 기존 전투기의 재연소 장치를 가동할 때의 속도인 마하 1.5에서 2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미국은 아직 최고 속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 이륙重량 45톤의 3,000km를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이런 기체의 특성에 따라 선진국들은 전투기의 기체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우 가벼운 복합 재료를 사용할 전망이다. 이 복합 재료는 레이더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또 대형 전투기를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 개발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사와 프레센 휘튼이사가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6세대 전투기의 또 다른 특징은 조종사가 직접 타는 유인기와 무인기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1대의 유인기가 최대 20의 무인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위험한 작전이 경우에는 무인기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무인기에게 공격할 표적과 방법만 알려주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로 귀환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세대 전투기에는 발달된 인공지능이 반드시 장치될 예정이다. 영화에 나오는 비행 로봇의 벌떼 공격 광경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2. 보병부대 기동력의 핵심 차륜형 장갑차. 지난 9월 10일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장갑차의 야전운용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야전운용 시험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전력화한 장비를 운용부대에서 사용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이다. 오늘은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미래를 전망해보자. 공개된 차륜형 장갑차의 모습. 6년형과 8년형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왜 차륜형 장갑차일까? 일단 차륜형 장갑차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고 가야겠다. 차륜형 장갑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있는 장갑차이다. 보통 군용 기갑 장비하면 무한궤도가 달려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장 장갑차계 베스트셀러인 M113이나 브래들리, 그리고 우리의 K21 장갑차만 봐도 전차 같은 무한궤도로 움직인다. 하지만 차륜형 장갑차는 무한궤도가 아닌 바퀴로 움직인다.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에는 무한궤도 장갑차에 비해 분명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무한궤도 시스템은 차륜형에 비해 그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정비도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비용과 운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차륜형이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승차감에 있어서는 비교가 불가하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궤도형 장갑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승차감이 매우 안 좋다. 야전에서 시속 40km 정도가 한계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속도를 넘어설 경우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보병들의 전투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차륜형 장갑차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더욱이 포장도로에서의 기동성은 일반 차량과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사실 무한궤도 차량 역시 도로에서 고속 질주가 가능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로의 노면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심지의 보병기동 작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운용적 합성은 매우 높다. 미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종류의 궤도식 차량은 도로가 아닌 야전에서의 승차감이 결코 좋지 않다. 질주하는 K808 차륜형 장갑차. 일반 SUV와 거의 차이 없는 승차감을 자랑한다. 그동안 차륜형 장갑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험지 돌파 능력 부족도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륜형 장갑차는 각 바퀴마다 독립적인 완충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전에서의 기동성에서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다. 여기에 타이어 자체의 내구성도 강화되어 웬만한 총격에는 지장 없이 작전 기동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궤도식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점이다. 이는 수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20톤이 넘어가면 항공 수송이 불가능하다. 궤도식인 우리 육군의 K21 장갑차의 중량만 하더라도 25톤이다. 하지만 차륜형 장갑차들은 20톤 미만으로 항공 수송은 물론 해상 수송에 있어서도 궤도식에 비해 많은 수위 수송이 가능하다. 차륜형 장갑차 야전 시험 운영 영상. 험지에서도 차륜형 장갑차는 높은 기동성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군 타이어 터져도 달리는 차륜형 장갑차 야전 시험 운영. 수송기에서 하역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화력 지원 버전.
공중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대기동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70에서 80년대 국군의 차륜형 장갑차. 우리 육군은 사실 과거부터 차륜형 장갑차를 꾸준히 사용해왔다. 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KM900-901 차륜형 장갑차는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6614 타입을 도입한 것이다.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규모 특수전부대로부터 핵심 요충지를 기동 방어하고 도로를 통한 전략물자 이동 방어 작전을 수행할 목적이 있었다. 사륜 장갑차였던 KM900은 내구수성이 튼튼하고 기동성은 좋았으나 차체 크기의 한계로 인해 무장이 매우 빈약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육군은 역시 사륜구동의 바라쿠다 장갑차도 운용 중에 있었다. 한국경찰특공대에 납품될 독일제 TR-170 장갑차의 조립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바라쿠다 차륜형 장갑차는 이라크 파병 부대인 자이툰 부대에 배치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육군은 70년대 후반부터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하면서 그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본격 배치하게 되었다. 수방사 소속의 KM900 차륜형 장갑차. 국군의 해외 파병 부대가 사용하는 바라쿠다 장갑차.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의 롤모델. 육군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확실한 롤모델을 가지고 있다. 바로 미군의 차륜형 장갑차이다. 사실 차륜형 장갑차를 선호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았다. 그중 프랑스는 해외 긴급 전개 시 운용의 편리성을 위해 AMX-18C 같은 차륜형 전투 차량을 매우 애용해왔다. 미군의 본격적인 차륜형 장갑차 도입은 1982년 미 해병대에서 계획한 NPWS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 계획은 미 해병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여기서 미 해병대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캐나다제 피라니아 장갑차를 채용해 해병대의 입맛에 맞게 개량했다. 이것이 바로 레브25이다. 이 차량의 기본형은 무게 13톤, 최고 시속 100km로 3명의 승무원 이외에 6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으며 25mm 기관포를 탑재해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다. 레브25에 대해 대단히 만족했던 미 해병대는 기본형 이외에도 자주 바뀌었고 대전차 전투형, 지휘통신 차량 등 각종 바리에이션을 도입해 알토란 같이 써먹고 있다. 프랑스군의 AMX-18C 장갑차. 프랑스군은 해외 파병 시 차륜형 장갑차를 전차 대용으로 잘 써먹었다. 미 해병대의 레브25 차륜형 장갑차. 현재 서방 측 차륜형 장갑차의 표준이 된 장갑차이다. 미 해병대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이자 앙숙인 미 육군 역시 이와 비슷한 컨셉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다. 바로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다. 역시 피라니아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신속 대응군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차량으로 평가받았다. 스트라이커 역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12.7mm 기관총과 고속유탄 발사기를 탑재한 기본형부터 105mm 전차포가 탑재된 버전, 120mm 박격포 탑재 버전, 토우 대전차 미사일 탑재 버전, 30mm 기관포 탑재 버전 등 실전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유형의 전투 차량 버전이 존재한다. 비록 운용률 이상의 시행착오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업료를 독특히 치렀지만 여전히 스트라이커 시리즈는 미 육군의 주력 차륜형 장갑차로서 지금도 개량과 새로운 타입의 차량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의 주력 차륜형 장갑차인 스트라이커 장갑차. 실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다.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특징과 미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육군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K806과 K808 두 가지 버전이 있다. K806에서 6은 바퀴가 6개란 뜻이고 자연히 8은 바퀴가 8개란 뜻이다.
K808은 주로 전방의 야전에서 병력 수송 및 전개,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K808에는 우리나라의 험준하고 하천이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와 도화판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 무장은 12.7mm 중기관총과 고속유탄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기본형과 같다. 하천을 도하하는 K808. 야전에서의 운용에 초점을 맞춘 차륜형 장갑차이다. K806은 후방 지역 및 도심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및 정찰 등에 쓰인다. 특히 노후화된 KM900 시리즈를 전량과 일부 K200A1 궤도형 장갑차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군 및 공군 기지 방어를 맡게 된다. K808에 비해 비교적 소프트한 임무를 맡기 때문에 차체도 6륜형으로 간략화되었으며 무장도 7.62mm 기관총 한정으로 간소한 편이다.